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또 정찰 위성 발사를 주장하면서 위성 사진 비판에 대한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네, 그 배경과 의미를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김여정이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두고 보면 곧 해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 사실상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11월 18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딸을 데리고 여기서 그 화성 17형 발사했지 않습니까? 화성 17형 발사하고 나서 이게 이제 최종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국 사회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 기관들에서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화성 17형이 과연 완성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 비판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고각 사격한 것은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건데 이게 실제 사격 안 해보고 그게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판이고요. 두 번째 비판은 고각으로 사격해서 떨어지는 거하고 정상각도 30도에서 45도죠.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김여정이가 거의 한 달 만에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요. 네. 그래서 이걸 담화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욕설문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담화문 속에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발사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이제 북한에서 결정을 하긴 할 거예요. 단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거의 15,000km를 날아가는데 15,000km를 날아가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좀 추진 하는 것을 좀 양을 좀 줄여서 그래도 한 5,000km 이상 나가는 것으로 실제 발사를 한번 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그건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처럼 한반도 내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 공군이 오늘 전략폭격기 B-52H와 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를 했습니다. F-22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지금 한반도에 전개가 된 거고 모두 좀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은 이제 확장 억제력의 일환으로서 이걸 전개했다라고 보는데요. F-22 같은 경우에는 그 가데나 공군기지, 그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일본의 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사실상 순환 배치하고 있어요. 순환 배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오산 기지에 왔다가 그리고 지금 한국 공군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52도 왔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못 듣고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북한이 이런 도발적 행위를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 확장 억제력 차원에서 이걸 실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22하고 B-52가 와가지고 한국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전개될 때마다 이를 명분 삼아서 고강도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52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도 가능한 전략 자산이기도 하고 F-22 랩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또 이를 명분으로 해서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늘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북한 스스로가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연합 자산들이 빈번하게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를 하고 굉장히 그것도 점점 더 질적으로 더 높은 연합 자산들이 전개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자산들이 이제 수시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반대로 전략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에 B-52하고 F-2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의 전투기잖아요. 네. 그 스텔스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한 4천억 원 정도 할 겁니다. 한 대 값이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스텔스기인데 그것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행동하고 갔는데 뭐 통상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북한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핑계 삼아서 도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뭐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이 ICBM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과 관련해서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5일에 그 고체 연료 추진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은 액체 연료만 사용을 해왔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우선 액체 연료하고 고체 연료의 차이를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액체 연료는 그것을 이제 주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그게 뭐 가격이 어떻고 뭐 제조하기가 어떻고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만큼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견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고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어디든지 뭐 터널에서 나와서 쏘든지 숲에 있어서 나와서 쏘든지 저장고에 있다가 나와서 쏘든지 바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견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소위 말해서 KN-23, KN-24, KN-25, 그다음에 이제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이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이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 전부 다 이걸 액체로 다 쏘았거든요. 이런 12형, 14형, 15형, 17형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견될 위험이 작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일 날 그 동창리 이 실험장에서 이걸 실험을 해서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내용이 이제 북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이것이 140톤 포스라고 하거든요. 네. 140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고출력의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이 엔진도 북한식으로 어떤 백두산 엔진이다 이런 것처럼 어떤 엔진이라고 명칭을 붙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느냐 하면 미국의 미니트맨 3라고 하는 ICBM 발사체 있잖아요. 네. 그 발사체가 일단 추진체가 92톤 포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140톤 포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18일 날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80톤 포스짜리 그 두 개를 해서 쌍 엔진으로 쐈거든요. 이게 160톤 포스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고체 연료를 하면서 거의 화성 17형과 같은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140톤 포스를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죠. 북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해 왔던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의 이 고체 연료 추진체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고체 연료를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을 좀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15일 날 이 고체 연료 시험을 한 곳이 동창리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난 일요일에 동창리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나 고체 연료가 사용됐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누구나가 그런 이제 의문을 아마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북한이 어찌됐든 15일 날 거기에 고출력 엔진 시험을 하고 16일 이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8일 날 MRBM을 이제 쏜 거잖아요. 네. 시간상으로 보면 발표 날짜를 빼고 실제로 쏜 날이 15일이라고 하면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3일 만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고출력 엔진을 소위 말해서 그 고체 엔진을 지금 북한이 말하는 그 인공위성체의 엔진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어찌됐든 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 나오는 화면이 이번에 쏜 건가요? 저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저거 자료 화면입니다. 네, 자료 화면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태껏 본 북한이 이번에 인공위성체라고 한 것은 지금 날아가는 저 부분만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저것이 발사대에서 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 발사대라는 거는 차량 있죠. 네. 지금 저 밑에 있는 차량. 예. 거기에서 쏜 건지 액체 연료를 쏜 건지 고체 연료를 쏜 건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윗부분만 쏘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거 고출력 엔진 그거 해서 탑재해가지고 이거 추진체로 쏜 거 아니냐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간상으로 너무 짧아서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 쏜 것이 고체 연료를 쐈겠느냐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화성 12, 14, 15, 17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고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아마 시험 발사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공위성체라고 하는 저 발사체에 대해서도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쏜 인공위성체의 그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북한이 2012년도 4월 달에 이제 쏴서 실패하고 그리고 2012년도 12월 달에 쏴서 성공한 것이 그러니까 은하 계열이죠. 광명성 3-1호, 3-2호인데 그거하고 그러면 2016년도 2월 달에 쏜 것이 광명성 4호거든요. 그때의 광명성의 2012년도, 2016년도의 그 발사체의 모습하고 엊그제 쏜 발사체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유행의 발사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네. 앞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를 활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미사일 대응 체계라고 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타격하는 킬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꾼다면 말씀하신 대로 주입하는 동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전략인 킬체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게 이제 액체 연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들을 이용을 해서 거의 실시간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킬체인이 어떤 효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 저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터널에 있다가 나와서 또는 보관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는 열차의 터널 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대로 쏴버리면 사실상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킬체인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KAMD라고 하는 거잖아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는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사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한미의 정보당국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를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찾으려고 하면은 한국도 여기에 대한 정찰 위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아마 정찰 위성 4대를 띄울 겁니다. 차례대로 띄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정찰 위성의 화상도라고 할까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50cm 이내로 20-30cm 가까이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말이 그렇지 북한의 이 번호판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대응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정찰 위성을 이렇게 발사하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한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때려야 될 고정 표적이나 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때려야 될 고정 표적 이미 다 리스트에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동 표적이거든요. 북한으로 봐서도 한국이 이동 표적이 중요한 것이고 한국으로 봐서도 북한의 이동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정찰 위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최종 시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4월 달에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기술 수준을 보면 아직은 좀 조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사한 것을 보면 해상도가 20m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에 아직까지 정찰 위성은 없지만 아리랑 위성이 이렇게 그 영상 위성이잖아요. 그 영상 위성의 화상도가 50cm, 50cm, 55cm 정도 돼요. 미국의 키홀이라고 하는 그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15cm 정도 되고 최근에는 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코, 눈, 입을 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북한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하고만 딱 2개만 비교해도 한국은 어찌됐든 그 50cm 정도의 그런 화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그걸 20m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김여정이가 발끈한 거잖아요. 네. 내년 4월 달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화상도가 높은 이제 고화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보다는 20m 가지고는 정찰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제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북한의 행보 좀 예상이 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여태껏 보여줬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반격 능력 그것을 일본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MRBM을 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이 이런 반격 능력 얘기했기 때문에 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MRBM의 성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공위성체였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본은 이번에 안전보장 문서, 국가안보전략서죠. 그거하고 국방전략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5개년 군사력 건설 계획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반격 능력 보유하고 앞으로 2027년까지 GDP의 2%, 지금 현재는 1%인데 2%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지금까지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앞으로는 MRBM이라든지 IR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